함흥역의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거나 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 아니 오늘 안에 오기는 할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정체 구역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절망을 신문지 한 장의 두께의 의지의 바닥에 누이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대합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지만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기로 약속한 이들의 비겁한 합의에 가깝습니다. 그 비릿한 침묵을 찢고 들려오는 것은 이제 겨우 5살이 되었을까 싶은 한 소녀의 울음소리입니다.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라는 그 짧고도 원초적인 문장이 텅 빈 역전 안을 유령처럼 떠돌지만 그 소리가 누군가의 잠을 깨우고 누군가의 양심을 두드릴 만큼 날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기운이 다해 목소리가 쉴 법도 한데 아이는 멈추지 않고 운명을 채축하듯 울어대고 그 처절한 소란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옆주머니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비정한 괴물들이라서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 아이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순간 자신들의 남은 생명줄조차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공포가 이미 인간의 자비심을 집어삼켜버린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군관이 투박한 손을 내밀어 떼자국이 연탄처럼 내려앉은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꼭 쥐어줍니다. 혼자서 꼭 사 먹어야 한다. 그 나지막한 당부는 어쩌면 이 비극적인 공간에서 울려 퍼진 가장 인간적인 명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비가 아이의 손목에 닿는 순간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거대한 꽃제비, 무리가 굶주린 짐승들처럼 달려듭니다. 1초 전의 희망이 1초 후의 지옥으로 변하는 이 광경을 보며 우리는 이 아이를 돕는 행위가 과연 선인지 아니면 더 잔혹한 폭력의 시작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국가의 돌봄소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아이들이 왜 다시 차가운 역전 바닥을 굴러다니며 도둑질과 구걸을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옷 한 벌 빨아 입히지 않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이지 않는 그 국가의 시스템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대기실입니까? 함흥의 새벽은 이렇게 대답 없는 질문들만 가득 채운 채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깊어만 갑니다. 비명이 난무하는 함흥역전의 무질서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그곳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옮겨놓은 듯한 견고하고 거대한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함흥시 조직부의 중년 여성 지도원 김선영이다. 이 여인이 거처하는 이 대저택은 담장 너머로 고래등 같은 기와 지붕이 웅장한 곡선을 그리며 솟아있고 그 육중한 대문 앞에는 외지인의 접근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영리하고 사나운 풍산개 2마리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주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가 분주히 움직이며 지도원의 안락한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배급망이 무너진 사회에서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기괴할 정도의 풍요로움이자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그녀는 함흥시의 인사와 조직을 주무르는 막후의 실력자로 거리의 불황아들이나 꽃제비 문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노련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그 목소리들을 잠재워버립니다. 함흥시 조직부 부장 김선영입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꽃제비 문제는 심각하지만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급도 없고 해결책도 전무한 상황에서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떠도는 아이들을 무슨 수로 일일이 관리하겠느냐는 그녀의 답변은
표면적으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공적 책임도 자신에게 닿지 못하게 차단하는 완벽한 방어막입니다. 평양의 중앙당조차 함흥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명분 삼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그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니 이 기와집은 이제 법과 통제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거대한 성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도원의 논리적인 거절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녀는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그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걸까요? 그녀의 서랍 안쪽에는 시 전체의 꽃제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장부 명단이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그녀는 이 명단을 통해 국가가 포기한 아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모든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오히려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치 있는 상품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에 몰두합니다.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시 스스로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는 꽃제비들의 무질서를 적절히 방치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은밀한 수확을 거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서 풍산개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그녀에게 함흥역전에 핏기 없는 아이들은 치워야 할 오물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금고를 채워줄 보이지 않는 자산일까요? 그녀의 은밀한 집무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종이, 그곳에는 함흥의 비극을 숫자로 치환해 놓은 핑크색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장부 위에는 함흥역을 떠도는 꽃제비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들의 쓸모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착한 아이로 보답하가시오. 절 믿으시라요. 참으로 기이한 것은 지도원의 펜끝이 머무는 곳은 오직 여자아이들의 이름 엿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통제가 불능한 남자아이들은 그녀의 안중에도 없으며 그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그것은 국가가 버린 쓰레기들의 당연한 수순이라며 차갑게 외면해버립니다. 하지만 꾀죄죄한 때를 벗기면 제법 반듯한 얼굴이 나올 법한 여자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지도원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이며 아이를 직접 보호소로 데려가는 이례적인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여기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잘 사는 곳으로 내가 꼭 보내줄게. 그러면 굶을 일도 없고 좋은 옷으로 입고. 나 정말 좋은 집에 가면 잘 살 수 있나요? 내가 꼭 약속할게. 이것은 과연 한 중년 여성이 보여주는 모성애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짐승을 가두어 길들이는 사육사의 치밀한 공정일까요?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끌려온 아이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비누 향기를 맡으며 연탄재 묻은 피부를 닦아내고 굽실거리는 인사법과 간부들의 비위를 맞추는 상냥한 말투를 주입받으며 철저히 상품화되어 갑니다. 지도원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구원자처럼 굴지만 사실 그녀가 정성 들여 닦고 있는 것은 아이의 영혼이 아니라 함흥의 신흥 부자들인 돈주들에게 내놓을 반짝이는 매물에 불과합니다. 그녀와 함흥의 신흥 부자들 사이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은밀하고도 단단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의 치부를 가려주면서도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지독하게 실리적인 공생관계입니다. 지도원은 입 하나만 먹여주면 되는 뒤탈 없는 일꾼이라는 명목으로 이 잘 다듬어진 아이들을 간부들이나 돈주의 집사로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유지할 막대한 뒷돈과 권력의 줄을 거머쥐게 됩니다. 돈주들은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 자신들의 사생활을 지켜줄 충성스러운 노예를 얻어 만족하고 지도원은 그들의 비밀을 공유하며 함흥의 밤을 지배하는 여왕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기와집의 도우미가 된 것을 두고 신분의 상승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차가운 길바닥보다 더 잔혹한 소유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 보아야 할까요? 장부 속의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질 때마다 지도원의 금고는 무거워지지만 함흥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
누군가의 집사로 살아갈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 기와집, 담장보다 더 높은 절망의 벽 앞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 건물 운동장. 아이들이 지나다니지만 함흥역에서 보았던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이어서 다시 함흥역전에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인다.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선생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요. 너무 추워요. 선생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요. 너무 추워요. 이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야 할 나이입니다. 국가가 그토록 자랑하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공화국의 미래들이죠. 하지만 함흥역전의 그 어느 꽃제비에게도 학교라는 공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를 뛰쳐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없는 아이들의 일탈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을 얻는 곳이 아니라 배고픔과 차별을 견뎌야 하는 또 다른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옷 한 벌 제대로 빨아입지 못하고 연탄재 묻은 얼굴로 교실에 앉아있는 꽃제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반기는 선생님이나 동무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생 상태가 나쁘다, 학급 분위기를 망친다며 눈총을 받기 일쑤고 교과서나 학용품은커녕 하루치 밥 한 끼조차 학교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교육은 무상이라 말하지만 아이들의 배는 무상으로 채워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학교 대신 길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잔인한 이지선다 앞에서 가방 대신 구걸 깡통을 든 이 아이들을 우리는 과연 학생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가 버린 유령이라 불러야 할까요? 고래등 기와 집무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안일하다. 그리고 이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고 핑크색 장보를 넘기며 꽃제비들을 관리한다는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에게 꽃제비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 그저 통제불능의 골칫거리가 스스로 선택한 당연한 수준일 뿐입니다. 그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그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교육받을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녀에게 이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키워내야 할 공화국의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장부 위에 적혀 돈주들에게 팔려나갈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권리를 깨닫는 것보다 적당히 굶주리고 길들여져 비밀을 보장하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 그녀의 비즈니스에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의무 교육 정책은 지도원의 탐욕과 무책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포기하고 관리자가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이 아이들은 지식 대신 도둑질을 배웠고 동무 대신 경쟁자를 배웠습니다. 의무 교육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편에서 함흥의 꽃제비들은 그렇게 학습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대물림되는 빈곤의 굴레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비극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국가의 부재가 낳은 비정한 효율성이며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도원이라는 인물은 함흥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늘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 발코니에 서서 안개에 잠긴 함흥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구축한 이 은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먹여주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칭송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밥 한 그릇의 대가가 아이의 자유와 영혼을 통째로 저당 잡는 인신매매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함흥역전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고 지도원의 장부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남자, 꽃제비들은 오늘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연명하며 자신들이 왜 버려졌는지조차 묻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기와집의 은밀한 안방으로, 남자아이들은 이름 없는 길바닥에 흙으로 흩어지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함흥씨가 약속했던 돌봄과 보호라는 단어는 지도원의 금고가 열릴 때마다 들리는 쇳소리보다 더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회를 지탱해야 할 도덕과 규율이 사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그 공동체는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포식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냥터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의 시선을 돌려 다시 그 어두운 역전 안을 응시해 봅니다. 군관이 건넸던 100원 한 장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던 아이들의 비명 뒤편으로 지도원의 풍산개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려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기록한 것은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공하여 권력을 재생산하는 한 여인의 지독한 탐욕과 그 탐욕을 묵인하는 거대한 구조적 공모의 현장입니다. 안개 속을 질주하는 함흥의 시간은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던지며 이 기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손에서 돈을 가로챈 배고픈 꽃제비들입니까? 아이들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저 기와집의 지도원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신문지 아래로 눈을 감아버린 우리들의 무관심입니까? 함흥의 밤은 여전히 깊고 내일 새벽에도 누군가는 다시 배고파라고 울먹이며 그치지 않는 비명을 안개 속에 흩뿌릴 것입니다. 지도원의 손을 떠난 아이들이 도착하는 곳. 그곳은 함흥역의 냉기와는 정반대의 온기를 가진 돈주들의 대저택입니다. 겉보기엔 안온한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함흥역전의 구걸보다 더 지독한 소외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원에게 인사 예절을 배운 아이들은 이제 이름 대신 집사나 아랫것으로 불리며 주인의 기분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는 그림자 인형이 됩니다. 돈주들에게 이 아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우미를 넘어 자신들의 부와 권위를 증명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장식품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배급이 끊긴 시대에 개인 노예를 거느릴 수 있다는 사실만큼 그들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된 이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해졌을까요? 아이들은 굶주림을 피한 대가로 자신의 자아를 지도원의 장부에 저당 잡혔습니다. 주인집의 화려한 식탁 아래서 남은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은 역전에서 함께 군던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지도원을 은인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을까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더 이상 귀여운 도우미로서의 상품 가치를 잃게 될 때입니다. 지도원과 돈주의 카르텔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그토록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모님 집에 가게 될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잘 다스리기만 하면 별일 없을 겁니다. 이건 남조선 화장품이야. 한번 써보라. 이제 가는 집은 좋은 집이야. 가서 일만 거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네, 고맙습니다. 쓸모가 다한 아이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거나 혹은 더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거래되어 사라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행방을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사들인 돈주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거래에 순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지도원이 관리하는 그 장부는 단순히 아이들의 명단이 아니라 함흥이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인신매매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증명하는 치욕의 기록입니다. 돈으로 인간의 존엄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상이 된 이곳에서 아이들의 눈망울은 이제 슬픔조차 비치지 않는 무색의 유리알처럼 변해갑니다. 지도원의 기와집과 돈주의 대저택이 화려해질수록 그 집의 구석진 방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아이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질 뿐입니다. 함흥의 안개는 이토록 잔인한 평화를 덮고 오늘도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원의 고래등 기와집과 돈주들의 화려한 저택을 잇는 이 은밀한 거래는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을 치우는 정화 작업이 아니라 함흥이라는 도시를 지탱하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지도원이 핑크색 장부를 펼쳐 아이를 선별하고 돈주가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네는 이 과정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망이 아닌 오직 사적인 탐욕과 생존 본능이 맞물려 돌아가는 암시장형 복지의 기괴한 변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서늘한 진실은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고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주의 집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든 어떤 대우를 받았든 결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니, 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신들을 그곳으로 보낸 지도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누리던 밥 한 그릇의 안온함마저 빼앗겨 다시 차가운 함흥역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죠.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과연 충성일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스스로를 죽여야만 하는 공포일까요? 지도원과 돈주, 그리고 이 비극을 묵인하는 함흥시의 관료들은 서로의 치부를 꽉 쥐고 있는 공범자들입니다. 지도원은 돈주들의 불법적인 부축적을 눈감아주고 돈주는 지도원의 가게를 책임지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비밀을 담보하는 산재물이 됩니다.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는 국가의 법도 당의 규율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직 장부에 적힌 숫자와 거래의 신용만이 유일한 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사이로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흐릿하게 움직인다. 결국 다시 출발점이었던 함흥역전으로 돌아옵니다. 지도원의 장부에 적혀 기와집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그나마 선택받은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장부에 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많은 남자 꽃제비들은 여전히 이 안개 낀 역전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원의 사업 대상도 돈주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저 소모되고 버려질 함흥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배설물처럼 취급될 뿐입니다. 함흥의 밤은 깊고 지도원의 기와집. 서랍 속 핑크색 장부에는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녀는 풍산개의 짖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하겠지만 그 평온은 역전 바닥에서 100원을 뺏기며 울부짖던 5살 소녀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피어난 독버섯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단순히 굶주린 북한 아이들의 비극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인간을 상품으로 대할 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의 파산 선고입니까? 함흥의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그 안개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장부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영혼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주가 멈추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안개가 영원히 거치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함흥의 시간은 다시 새벽 3시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원 김선영의 저택 내부, 복도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는 20대 여성 가사도우미의 뒷모습. 이어 김선영이 손전화기로 은밀하게 통화하는 장면이 교차된다. 견고한 기와집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는 영원히 안개 속에 묻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이들 보내고 사모님이 보내준 대가는 다 그 아이들 식량을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어디 있나요?
지도원 김선영은 철저했거든요. 그녀는 신흥 부자들과 간부들에게 꽃제비 아이들을 넘기면서도 그것이 마치 방랑아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마련인 양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했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욕을 애국이라는 가면 뒤로 숨긴 채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성벽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바로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20살 남짓한 가사도우미 소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녀 역시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거리에서 떠돌던 함흥역 꽃제비 출신입니다.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지도원 어머니를 하늘처럼 믿으며 그 고래등 같은 집에서 말없이 일만 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도원이 손전화기로 돈주들과 물건값을 흥정하며 아이들의 운명을 팔아넘기는 대화들을 곁에서 하나둘 듣게 되면서 소녀는 자신이 믿었던 구원이 실상은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두운 밤, 소녀가 담벼락 근처에서 옛 꽃제비 친구들에게 귓속말로 전합니다.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충격적인 비밀은 함흥의 낮은 곳, 즉 거리의 꽃제비들을 통해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도원 어머니가 우리를 팔고 있다. 이 한마디는 안개 낀 함흥의 밑바닥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참으로 비정한 사실은 이 폭로가 권력을 쥔 자들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처음부터 집의 전반을 다 맡기지 마시라요. 그리고 애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 지켜보는 단계로 시작하라요. 누가 꽃제비들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 설령 사실이라 한들 이미 지도원과 한 배를 탄 간부들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비밀은 그저 시끄러운 소문일 뿐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는 지도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침묵의 카르텔을 더 단단히 조여맬 명분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련된 정장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함흥 시내를 누빕니다. 목격자는 있고 진실도 밝혀졌지만 처벌하는 이도 부끄러워하는 이도 없는 이 기묘한 침묵. 이것이 바로 함흥의 기와집 담장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이자 우리가 마주한 가장 절망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지도원,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사냥터의 최종 포식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녀 역시 함흥시라는 더 큰 유기체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녀가 걷어들이는 뒷돈의 일부는 다시 상급기관의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대가로 그녀의 인간 시장은 묵인됩니다. 결국 이 장부는 그녀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라 체제의 균열을 인간의 피로 메우고 있는 함흥시 전체의 비밀 회계 장부인 셈입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이 비극이 학습되고 대물림된다는 점입니다. 지도원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돈주의 집에서 예절을 배우며 자란 아이들.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자비와 사랑일까요? 아니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비정한 생존 법칙일까요? 지도원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남은 아이들은 훗날 자신들이 본 그대로 또 다른 꽃제비들을 부리는 작은 포식자가 되어 다시 이 거리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함흥역의 새벽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안개는 여전히 비극의 현장을 정성스럽게 덮어줍니다. 1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운명이 갈리고 핑크색 장부 한 줄에 누군가의 평생이 팔려나가는 이 기막힌 현실은 이제 함흥의 일상이자 거부할 수 없는 섭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덮는 것은 장부가 아니라 어쩌면 마주하기 두려웠던 우리 안의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전광판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지만 아이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차가운 철기를 따라 흐릅니다. 과연 이 질주가 멈추는 날 함흥의 안개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포식자의 굶주린 눈빛일까요? 함흥의 긴 밤이 오늘따라 유독 시리게 느껴집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서 우리는 다시 그 새벽 3시의 함흥역으로 돌아옵니다. 함흥의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원의 기와집에는 오늘 밤도 풍산개의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질 것이고 장부의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름들이 적혀 나갈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에 기록된 아이들이 훗날 자신들의 고통을 증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돈주의 집으로 팔려간 아이들은
그곳의 비밀을 지키는 그림자로 늙어갈 것이고, 역전 바닥에서 밀려난 남자아이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이름 없는 뼈로 묻히겠지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이 비극이었다고 말할 권리도, 그 장부에서 지워질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탐욕을 보았고 무너진 국가의 뒷모습을 보았으며 100원 한 장에 무너지는 인간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우리의 시선조차 함흥의 안개를 걷어내기에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원의 장부는 오늘도 갱신되고 아이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유령처럼 사라지기 전에 잠시나마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 짧은 기억뿐입니다. 함흥의 밤은 끝내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새벽 또 다른 5살 아이가 배고파라고 울먹이며 우리를 청문회로 불러낼 때까지 안개는 그 잔혹한 비밀을 품고 깊이 잠들 뿐입니다.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개 너머의 진실을 기억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